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요즘 은행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불황, 장기화, 저금리,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임박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핀테크의 확산 등 금융 환경이 급변하면서 발빠른 변신이 생존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됐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경제부처에서 30여 년간 공직자의 길을 걷다가 기업은행과 외환은행장을 지낸 금융계의 리더를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윤영로 고문인데요. 최근 리더의 자리라는 책도 펴내졌습니다. 지금 은행권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국내 은행의 발전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모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앞부분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아마 시청자들 기억은 아마 기업은행장, 외환은행장 기억이 더 많으실 텐데요. 최근 근황 어떠신지요? 네, 작년 이제 은행에서 나오고요. 예. 지금 하여튼 뭐 책도 읽고 좀 한 1년 동안은 학교에서 좀 대학교에 가서 예.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예. 또 같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예. 여행도 좀 하고요. 그렇게 예.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리더의 자리라는 책을 펴냈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더 리더여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으셨고 이렇게 책을 출간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는 무엇인지요? 그 책의 제목이 이제 리더의 자리라고 너무 거창하게 돼 있어서요. 사실 제목은 출판사에서 제가 정부에 있다가 예. 기업은행 장이라는 어떤 은행의 리더의 자리에 가서 한 3년 동안 경험한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예. 그 행장이라는 리더의 자리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거기에서 받은 교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그래서 아마 리더의 자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로 내용은 제가 기업은행장 3년 하는 동안에 예. 겪었던 일들이고요. 평소에 좀 제가 좀 전에부터 자료를 많이 좀 예. 이렇게 모아두는 성격이라서요. 예. 각종 메모나 그 당시의 수첩 그리고 각종 기록들을 가지고서 한번 좀 정리를 쭉 했습니다. 예. 네. 그 리더의 자리 이 책에서 사실 뭐 한 나라의 은행장 하신다는 게 뭐 보통 일이 아니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저도 좀 읽어봤습니다만 실제 경험하신 일들을 담담하게 써셨고 또 그랬는데, 하여간 회고하는 차원에서 당시의 일들과 이슈 한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책에서도 언급하셨지만 뭐 리더라는 게 이제 항상 살 얼음판을 걷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2007년이라는 게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의 이제 상황이었고, 또 공직 생활하실 때 이제 97년에 IMF 외환위기도 이렇게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인으로서 이제 가장 위기의 순간을 꼽으라면 어떤 순간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네, 기업은행장을 할 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님 2007년 말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2007년 초부터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간간히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예. 금융시장에 산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갈 때는 사실은 2007년까지는 2005, 6, 7년도가 사실 우리나라 은행의 아주 최전성기였습니다. 아주 사상 최대 이익이 나고 아주 자산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들어가기 전에는 은행이 이제 한동안 외형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실 경영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실 경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확대돼서 금융위기로 온다면 그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상대는 역시 중소기업입니다. 예. 기업은행의 주고객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가 닥치면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때, 그렇게 되면은 다시 기업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걸 확대해야 되는, 자산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내실 경영을 해야 된다는 목표로 들어왔지만 또 이렇게 중간에 또 자산을 또 확대해야 되는
그런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게 좀 제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핵심적인 거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IMF 때 외환위기 때 우리 기업은행이 한 2조 2천억 원을 증자를 받았습니다. 예, 상당히 큰 규모의 증자인데요. 네. 예. 그때 이제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게 됨에 따라서 기업은행의 BIS 비율이 상당히 내려갔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2조 2천억을 증자를 받았는데요. 요번에도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은 예. 그때는 제일 어려워질 때가 역시 이제 중소기업이 괜히 제일 많이 충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 결국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성장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BIS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선제적으로 좀 BIS 비율을 올려놔야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가야 대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위험에 대비해서 2008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 이제 선제적으로 좀 증자를 하고 예. 먼저 나중에 어려워져서 증자를 해주지 말고 미리 선제적으로 증자를 해주면 위기 시에 그 살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많이 살릴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정부하고 그거 선제적인 증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처를 한 게 결과적으로는 예, 옳은 방향이었던 옳은 거 방향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앞부분에서 이 책 속에서 그 설득하는 과정이 이제 기술된 부분이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유비무한 이렇게 잘 대비하신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제가 책 서문에서 좀 이제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은 그동안 우리나라 은행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을 준비한 것인가. 외환위기 전하고 비교해 보면 뭐 외형은 좀 커졌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혹독한 비판에 반박할 이렇게 힘든 게 반박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은행들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그 외형적인 변화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저도 사실 은행권에 있은 지가 한 6년을 있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 저도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어떤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문화 예. 그리고 그 업무 능력 수준의 향상 예. 이런 여러 부분에서 좀 생각만큼 그 외형적인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은행권도 우리나라 다른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요, 굉장히 좀 폐쇄적인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인력 구조도 외부 인력하고 차단돼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외부의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그 풍토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도 오랫동안 버틸 수 없는 풍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이 환경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변화를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 인력이 좀 버티지 못하는 거는 좀 텃세가 심해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마 우리나라 어느 조직이고 다 비슷할 텐데요. 예. 은행도 이제 대개 몇 년도 입행 이런 식으로 돼서 쭉 그 기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인력들이 많이 저희 있을 때도 많이 들어왔지만 네, 좀 그렇게 좀 폐쇄적이죠. 예,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외부 전문 계약직으로 들어온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눴지만요. 저도 계약직이다 3년이지만 예. 행장으로 왔지만 외부에서 들어와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면이 느껴지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그 외부의 인력들이 충원되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래서 기존의 인력하고 어떤 상승 효과를 내고 그렇게 해야 어느 조직이고 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부분에서 이제 금융위기 앞두고 선제적으로 이제 2조 원 이상의 증자를 이제 설득하고 이렇게 실행해 내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증자를 했다고 해도 그 위기 국면에서
뭐 중소기업 대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부실화될지 모른다라는 걱정도 되게 많으신 상황이었을 텐데 실제 그렇게 증대를 통해서 중소기업 많이 지원했는데 또 효과가 있으셨죠. 어떤 실제 많이 걱정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던 네.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이제 IMF 때 정부에서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 걸 옆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보면서 느낀 거는 IMF 때는 외환 보유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금리를 굉장히 30% 수준까지 높였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그게 충격이 컸죠. 예. 예, 기업들이 살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어떤 유동성 문제 때문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예, 많이 도산을 예, 했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래서 저희가 IMF 쪽을 굉장히 설득을 해가지고 금리를 저기 낮추게 됐는데 그 한 1년여 동안 높은 금리 동안 물론 생존이 어려운 기업은 도산하는 게 맞지만 예. 살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IMF 이후에 우리가 경제가 새 출발을 할 때 우리 산업 기반이 훼손됐기 때문에 많은 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으로는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와서 기업들이 어려울 때 살 수 있는 중소기업, 예. 바이어블한 예, 회생 가능한,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문제로 도산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살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든지 살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IMF 때 많은 은행들이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다가 은행들도 다 도산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시중은행들은 또다시 이런 위기가 오면은 아마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또 우산을 걷어가겠죠. 대출을 예. 못할 거다. 예. 우산을 걷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 전문 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부실이 그럼 늘어날 거 아니냐. 부실은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은행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여러 은행이 경쟁적으로 대출 경쟁을 할 때 부실이 커지지 다른 은행이 대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은행 혼자서 엄격한 심사위에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예. 부실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결과도 그랬죠. 네네. 예. 그 지금 뭐 말씀하신 와중에 잠깐 나온 얘기지만 좀 짧게 여쭤본다면 IMF 고금리 정책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조금 과도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기업은행 대출도 하시면서 이거 개인 대출 이렇게 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계신데 실제 실행하신 내용과 또 결과는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가서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 거래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또 저희가 개인 고객이 될 수 있는데 예. 그 개인 고객들은 이제 기업은행 거래가 많지 않은 겁니다. 30%만 저희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은행하고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30%만 그 개인 거래를 기업은행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점포도 굉장히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공단 있는 쪽에 저희 점포가 한 4분의 3 정도가 예. 당시에는 공단 근처에 네 개, 기업은행 세 개는, 점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근로자 가족은 그 돈을 찾으려면은 공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는 데가 다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점포도 적고 ATM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개인금융은 기업 금융에 비해서 평소에는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예. 위기에 좀 더 강한 측면이 있고 기업 대출은 수익률은 높지만은 일단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 더 손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개인 고객 수익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중소기업 대출과 아울러서 개인 고객 대출도 똑같이 늘려놔서 위기가 왔을 때 왜냐하면 IMF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증자를 받은 걸 보면 위기가 오면은 우리 은행은 약해진다. 예. 위기가 올 때 버퍼가 뭐겠느냐. 완충 장치는 개인 고객을 좀 확대해서 개인 금융을 예. 고객 기반으로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기 대비를 위한 안전판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체계에서 기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업은행장 재직 당시의 이제 일들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최근 은행권 이슈에 대해서 조금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은행 수익성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금리 시대로 인해서 또 예대 마진 상당히 좁혀져 있고요. 또 서비스도 뭐 제값받기 되게 어려운 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업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은행 비즈니스는 수익 모델이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야 되는 예. 문제인데요. 수익을 늘리는 게 이제 예대 마진이 한 8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그 편향된 구조 때문에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국민의 그런 수수료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예. 있지만 그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결국 지금 저금리 기조로 많이 간 미국이나 예. 유럽 그리고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은 해외 진출에서 많이 그걸 찾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이제 기축 통화국인 경우가 많아서 예.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 진출하는 거에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미국이나 선진국들과는 다른 또 우리 고유한 성장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아세안 국가라든지 여러 나라들에 저희가 전파를 하면서 진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중장기적이지만은 길게 보고 이제 해외 진출도 착실하게 추진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상품의 그런 어떤 출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상품 개발 능력을 더 그 관리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선진국 네. 은행에 비해서 리스크 관리 1년 동안에 그 제가 책에도 기술을 했지만 은행에서 못 받는 돈으로 떨구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뭐 이게. 대손상각이라고 예, 예. 말씀 그거를 하시는 거죠? 굉장히 대손상각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손실을 우선 굉장히 줄여야 됩니다. 굉장히 그런 기법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그 주기적인 점검에 의해서 그걸 줄이고 그리고 비용은 요즘 많이 그 성과주의 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비용에서는 역시 그 일 잘하는 사람이 더 좀 대우를 받고 예. 일을 못하면은 거기에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고 한 그런 성과 보상 체계가 조금 더 일어나야 저희가 수익성 저 비용을 좀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금융산업 이슈와 관련해서 또 화두가 되는 것 하나가 이제 금융 규제 완화. 상당히 정부가 강력하게 깃발을 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환영하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이러다 또 언제 또 규제가 강화될지 않을지 하는 걱정 또는 여전히 일부의 인사 개입 같은 건 또 여전하다는 또 시각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본질적으로 진짜 바뀌겠느냐는 의구심으로 쳐다보고 있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이 본질적인 금융 규제 완화의 원칙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께서 굉장히 예. 열심히 지금 한 방향으로 지금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여가 되어 오기 때문에 문제 시장에서 이제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저는 이 현재 그 금융위원장이나 원장께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밀고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금융 규제라는 게 규제를 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하다가 다시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또 규제를 하고 이러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죠. 예. 우리나라도 그동안 규제가 너무 강화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지금 완화되는 걸로 가기 때문에요. 그런 기조는 상당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쭉 가면은 이제 그리고 우리 금융인들이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 당국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벌어지는 거를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개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의사표시도 분명하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그리고 인사 개입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이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는 정답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빠지고
그 또 관에서 빠지고 그러다 보면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또 과연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어렵고 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려운 과정이지만 또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핀테크 이제 모르시는 분 없으실 정도로 이제 논의가 한창이고 얘기가 많이 됐는데요. 또 곧 뭐 인터넷 전문은행 이제 2개가 출범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의 역할 축소 또 이제 많은 것이 온라인 모바일화 되면서 은행에 그나마 그동안 중산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왔던 은행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좀 걱정스러운데요. 핀테크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핀테크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처해진 금융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하고는 다릅니다. 예. 우리나라는 ATM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잘 깔려 있고 점포망도 세계적으로 많이 돼 있는 편이고 또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은행으로 그런 나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사실 핀테크가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가 결국은 중금리 대출 시장이나 결국은 상호저축은행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일반 은행하고는 경쟁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외국에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는 전망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상황상 어떤 결과를 빚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P2P 대출 업체라든지 송금 업체라든지 외국환 업체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그 은행의 미래라는 책도 많이 인용을 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인류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봐야 되고 그쪽으로 가보면서 또 변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처럼 은행 어분이 있으되 은행은 없어질 거다라는 말이 그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은행은 정말 살아남을 건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은행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또 핀테크 업체들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큰 그런 어떤 어떤 전쟁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대결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직에 계실 때도 줄곧 그 금융 관련 업무를 하셨고 또 2군데 은행장을 지내신 경험도 가지고 계셔서 사실 뭐 금융계의 리더라고 해도 손색이 없으신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갖추고 계신데요. 지금 그 금융권에 현재 있는 리더들에게 급변한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과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지 여쭈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과거의 은행 산업에도 금융 산업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지금의 변화는 그 인류가 처음 맞이하고 있는 변화, 그러니까 뭐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IT화에 의해서 이렇게 IT가 진전이 돼가지고 은행 업무가 거의 은행 점포에서 벌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그렇게 해서 은행의 직업이 감소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처음 맞이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과 함께 미래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멀리 보시고 또 많은 지식을 얻으시는 노력을 해서 슬기롭게 대처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은행은 우리 경제에 피가 흐르게 하는 혈관입니다. 윤용로 전 기업은행장님의 말씀처럼 은행들이 커진 외형에 걸맞는 내부적인 구조개혁에도 적극 나서서 우리 경제에 건강한 혈관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연초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윤용로 고문님 감사합니다.